네, 이제 거의 이제 한 달쯤 되는 것 같습니다. 627이 나오고 이제 7월 25일이니까 한 달쯤 됐는데 보도가 좀 헛갈려요. 반응이. 일단 거래량이 줄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보도도 이제 같은 맥락인데 뭐 한강벨트는 오히려 올랐다는 얘기도 있고 또 전반적인 KB의 뭐 중위 가격은 또 한 억 단위로 또 하락을 했다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그 한 달쯤 되니까 이제 정책 효과가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지난 정부의 파리부동산 대책처럼 이제 반전이 다시 나오는 건지 그게 궁금한데요. 오늘은 대표님의 평가부터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우선 지금 이런 시장 안에서 거래량이 급감했다라는 거는 네.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수요를 상당히 위축을 시켰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수요가 위축이 된 상황에서 시장에서 이제 예상을 해보는 거는 수요가 위축됐기 때문에 가격은 또 조정이 돼줘야 된다라는 이런 그 신호를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뭐 혼조세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서초구에 있는 모 아파트는 한 4억씩 빠지는 거래도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한국부동산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여전히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뭐 송파구 같은 경우는 그 지수에서는 반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혼조세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 우리가 이 그 흐름 자체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겠냐라고 보면 지금 거래량이나 뭐 가격 이 부분들은 지금 수요 중심으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 말은 뭐냐면 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 정책들이 과연 후속적으로 나올 수 있겠냐라고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 대응이 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 대응이 어렵다라고 봤을 때는 시장에서 가장 우리가 선호도가 좀 높고 또 향후에 신축이 될 수 있고 어떤 학군지라든지 한강이나 이런 교통 이런 핵심 지역에는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타 지역에서는 계속 관망은 하지만 시장에서 거래로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최근 트렌드를 보니까 제가 실무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보고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다양한 계획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집을 안 사겠다라는 생각들보다 전세에서 최근에 월세로 전환되는 그 트렌드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 트렌드가 단순히 전세 가격이 무거워서 월세로 전환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6억이라는 대출 규제가 이제 한 달 정도 나오다 보니까 예전에는 한 5억 정도의 전세 본인이 머무르고 있고 대출을 활용을 해서 나중에 미리 갭을 활용해서 집을 사는 그런 전략에서 점점 수정되면서 나중에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는 거는 5억이라는 전세금에서 1억에 보증금을 넣고 월세를 드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4억의 시드를 통장으로 킵을 해놓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가격 조정들이 좀 일어나는 단지들이나 이런 단지에서는 본인의 시드를 좀 더 키우고 그다음에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을 더해서 집을 사겠다라는 그런 전략들을 세우고 계신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거래량 축소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냐라고 본다라면 가격이 조정되는 금매 중심으로는 거래가 올 그 하반기 정도는 충분히 반등을 할 수 있고 이런 거래량들이 위축된 그 뭐 수치라든지 뭐 이런 가격들은 단순히 또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마주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뭐 6월 27일에 그 대책이 한 달 정도 지나긴 했지만 그 효과를 우리가 보통 추세라든지 트렌드를 보려면은 뭐 계절적인 요인도 보고 분기나 또는 1년의 작년과의 그런 시계열들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이 한 달만을 가지고 봤을 때는 대출의 트렌드를 보는 것보다는 뭐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으로 봤을 때는 꺾임세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근데 거래량들은 축소는 된 거는 사실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단지별 그 혼조세 안에서 분명한 그 반등들이 나오는 그런 시점들도 좀 그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거래량이 이제 빠르게 줄다 보니까
그 특이 거래들이 마치 트렌드인 것처럼 좀 익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말씀하셨던 이제 4억 원이 좀 내려갔던 서초구의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초구 전체가 뭐 그런 식으로 하락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또 막상 가보면 또 신고가 나오는 단지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뭐 한 주마다 뭐 현장을 이렇게 체크한다는 게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워낙 역대급 대출 규제가 나왔으니까 좀 자세하게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럼 소장님께 질문을 드릴 게 일부 단지는 신고가가 나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또 빠진다 그래요. 그럼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이거? 네. 이게 빠진다라는 표현도 사실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고 네. 우리가 좀 부동산에 대해서 막 혼조해서 사용을 네. 하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상승세가 둔화되는 상승률이 내려가는 걸 네. 이제 하락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네. 계십니다. 그래서 개념 정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일단 네. 가격이 떨어져야 이제 우리는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서울의 한강벨트 지역들은 아직 가격 하락은 감지되지 않고 있고요. 네. 최근에 뉴스 같은 거 보면 마포에 뭐 4억 떨어졌다라고 네. 나오는데 마포에 4억 떨어진 아파트가 이제 2개 단지가 있습니다. 네. 상암 월드컵 파크 3단지하고 네. 성산시장 아파트인데 제가 며칠 전에 두 군데 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다 확인하니까 그래요? 네. 상암 월드컵 파크 3단지는 특수관계, 부모 자식 간의 어떤 특수관계이기 증여거래를 때문에 가는 증여는 아닌데 증여성 거래죠. 그러니까 증여성. 세법을 피하기 위해서 30% 이내로 맞춰서 이렇게 저렴하게 거래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은 이제 굉장히 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손님들이 쓸데없는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 4억 떨어진 금매물 있으면 달라 그러는데 실제로 그런 매물이 있으면 내가 하지 손님한테 주겠냐라고 얘기를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매물은 안 나온다는 거고요. 성산시형 같은 경우도 이제 특수 거래인데 성산시형은 23평 아파트 같은 경우 뭐 13억 네. 9천에 거래가 되다가 갑자기 7억으로 네. 한 개가 튀었습니다. 이거는 30%가 아니라 절반 정도 반토막이 그러니까요. 났는데 이게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거래하게 되면 이게 단속 나옵니다. 이게 그렇죠. 국세청에 이건 적발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특수 관계라기보다는 어떤 개인 간의 어떤 채무 관계라든지 뭐 어떤 뭐 이유가 있었겠죠. 네. 누가 그렇게 4억이나 저렴하게 팔겠습니까? 그렇죠. 1억만 저렴하게 내놔도 지금 팔리는 상황인데 4억까지 저렴하게 팔 이유가 없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매물은 아니다라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상승률을 보게 되면 7월 3주차 주간 동향 통계가 나왔는데 이번 통계가 상승세는 둔화됐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일단 0.16%까지 내려왔는데요. 대책 발표 전에 0.43%니까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 저는 이번 7월 3주차 통계가 좀 의미가 좀 색다른 게 7월 2주차가 0.19%였거든요. 네. 근데 0.19에서 0.16으로 상승세가 둔화되긴 했는데 내려가는 속도가 이제 좀 네. 완화. 또 둔화 속도가 또 둔화되고 있네요. 둔화 속도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송파구는 오히려 반등을 했습니다. 네. 0.37에서 0.43%로.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한 달째잖아요. 네. 우리가 심리적으로 한 달이 지나면 이제 좀 적응하는 기간이 네.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급격한 위축에서 이제 이것 봐라. 네. 이거 한번 지켜봐야겠는데라는 공포 심리가 좀 제거가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중위 가격 얘기를 많이 해요. 중위 가격이 하락했다. 이 중위 가격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평균이라고 하면 네. 전체 반평균이라고 하면 전체 학생 점수를 모아서 네. 나누기 인별로 하게 네, 되면 머리수로 점수가 나눠버려요. 나오는데 우리 반에 전국에서 1등하는 친구가 2명이 있습니다. 네. 예를 그럼 들어서. 평균을 왜곡시키는 그러면 거죠. 선생님이 문제를 어렵게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2명은 만점을 받습니다. 네. 평균이 올라갑니다. 왜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평균의 왜곡을 피하기 위해서 채택하는 방법이 중위 가격입니다. 중위 가격은 일렬로 운동장에 쭉 세웁니다. 네. 중간을 딱 잘라요. 네. 이 중간 가격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 그렇죠. 서울 같은 경우 중간 가격이 대책 발표 전에 6.27 전에는 10억 9천만 원이었는데 네. 대책 발표 이후에 8억 7천까지 떨어졌다라고 이제 KB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봐 가격 떨어지지 않았어 네. 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대출 규제가 들어오고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좀 줄여서 10억 소위 말해서 10억 9천에 거래하는 분이 안 되겠어. 좀 더 저렴한 물건을 찾아야겠어라고 해서 8억 7천에 거래를 한 거고요. 면적도 전용 8사에서 78제곱미터로 줄어드는 게 결국에는
집을 사는데 리스크 네. 관리 차원에서 좀 줄여서 네, 어떤 작은 걸 샀다. 차별적 선택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야지 이게 이익이 떨어졌다라고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실제로 현장에 가면 떨어진 매물은 없다. 그리고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고 서울은 지금 또 0.16% 상승입니다. 정확히 그렇죠. 말씀을 네. 드리면 지방은 마이너스이기 네. 때문에 지역별로 편차는 있고요. 서울만 보자면 아직 하락 전환은 되지 않았다. 그리고 네. 내려가는 속도는 오히려 지금 완만해지고 있기 때문에 적응하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지금 뭐 정책 이후로 부동산이 내려간다는 걸 보면 약간 중고차 시장 같은 느낌. 싸고 좋은 차가 나왔다 해가지고 전화하면 당연히 없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사는 나오는데 어디를 해도 이제 그 차는 없으니까 다른 차 보실래요를 좀 바뀌는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다. 자, 그러면은 그 저희가 한 뭐 지난주까지도 저희가 질문을 드렸던 게 풍선 효과에 대해서 질문 드렸는데 두 분이 풍선 효과가 뭐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둘 다 공통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그래도 의외로 아예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응암이라든지 뭐 신길, 봉천 같은 이제 좀 그 최상급지가 아닌 곳에서 거래들이 좀 오히려 좀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는데 이것도 뭐 몇 개의 거래가 또 그 크게 부각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 효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본다라는 거는 거래량이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70%가 줄었잖아요. 그렇죠. 그 70% 거래 안에서 나타난 어떤 뭐 가격이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장을 완벽하게 선도를 하고 이 가격이 시장을 끌고 간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네. 판단이 돼요. 최근에도 뭐 경매 건수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노도관 같은 경우가 예전에 그 대출을 제일 많이 받았는데 시장에서 그 경매 건수로 나오는 것도 그 노원구 지역이 굉장히 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랬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나오기는 많이 나오는데 낙찰률이 또 떨어져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경매 시장에 좀 투자자들이 많이 접근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끌 매수를 하고 시장에 못 버텨서 물건을 내놓고 하지만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지역들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말씀하신 미아동, 신길동, 봉천동 이런 지역들은 투자자들이 들어갔다라기보다는 전세 수요에서 뭐 소위 대출에 대한 그 규제에 대한 부담감으로 또는 주택 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실거주 중심으로 매입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런 그 627 대책을 활용을 해서 투자한다라는 것보다는 실제 전세에서 거주를 해서 뭐 주택을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그 거래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대출에 대한 그 부담을 그 좀 적게 받을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을 선택을 하는데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정책을 피해가는 그런 풍선 효과라고 보기보다는 자연적으로 어떤 뭐 주거를 이동을 한다든지 그 거주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을 네.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런 그 거래들이 일어나고 있고 뭐 시장 안에서도 신고가가 일어나는 지역들이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그 단지의 가격을 끌어올리기에는 여전히 거래량이 뭐 받쳐주는 힘이 좀 부족하고 그런 거래량들이 많이 일어났던 곳들 그리고 투자 수요들이 많이 들어왔던 그런 지역이라고 좀 판단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풍선 효과에 대한 그 두 머리만 딱 보고 요즘 이슈가 이 가격의 풍선 효과로 인해서 수요 쏠림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정책이 부동산 가격보다는 부동산 거래 자체를 많이 잡아버렸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보도되는 거래 금액에 너무 큰 의미를 두면 좀 위험할 수 있겠다. 뭐 주가도 많이 움직이는데 많이 떨어져도 거래량 없이 떨어지면은 이제 아무래도 대형 거래량을 동반하는 음봉보다는 이제 의미가 좀 낮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고 고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 그 두 분이 이제 부동산 전문가시니까 딱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러면 진짜 하락이냐, 진짜 상승이냐, 언젠가는 뭐 상승할 수도 있고 다시 또 진짜 하락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신뢰할 만한 지표가 뭐예요?
뭘 보면 이제 이제 부동산이 고개를 드는구나, 혹은 이제는 좀 이렇게 굉장히 겨울이 오겠구나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거를 두 분이 어떤 걸 보시는지 소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볼까요? 일단 좀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네.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하락이라고 얘기를 하게 네. 되면 실제로 가격이 좀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거래량은 기본적으로 수반이 돼야 되고 네. 가격 지수가 좀 내려와야 되는데 네. 지금 가격 흐름을 보게 되면 실제로 가격 지수는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는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상승률이라고 하면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가격은 내려와야 되는 거고요. 거래량은 좀 늘어나야만 이제 하락 구간으로 진입이 되는데 아직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 실제로 뭐 하락 추세 흐름으로 전환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세 그 흐름 자체를 보게 되면 이게 기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하락으로 전환되는데도 기간이 좀 필요한데 작년에도 그렇고 하락으로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그렇죠. 최근에 2023년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로 진입이 되면서 이제 하락 전환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하락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가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 과연 하락기가 얼마나 자주 오래 있었냐라고 하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락 구간은 항상 짧게 조정 구간에서 들어오게 되는데 기간으로 보자면 이제 10년 주기설 뭐 이런 얘기 네. 많이 하니까 서울 기준에서 보자면 상승 기간이 한 6, 7년 정도 되고요. 네. 하락 구간은 3, 4년 정도인데 이것도 하락 구간이라는 게 계속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이제 등락을 거듭합니다. 네. 그래서 IMF 외환 위기 이후로 좀 살펴보게 되면 네. 크게 이제 4번 정도 우리가 하락 구간을 네. 접하게 되는데 외환 위기 때 한 번 있었고요. 네.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한 번 그랬죠. 있었고 2012년, 13년도 MB 정부,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교체 시기에 네. 강남 집값이 크게 한번 떨어졌습니다. 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반값 아파트 입주 물량 또 영향을 네, 좀 그때 준 것 공급이 같고요. 많았죠. 또 최근에 2022년 말 금리가 올라가면서 한 6개월, 1년 정도 좀 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4번 구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하락 구간. 집값 많이 떨어졌네. 네. 어떡하지? 정부가 개입을 해야겠네. 어떤 위기를 느끼는 구간이 4번 정도 있었고요. 그 외에는 실질적으로 하락 구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 그렇게 바라본다면 우리가 접근할 때 왜 우리가 하락에 관심을 가지냐면 감 떨어질 때 네. 이제 받아 먹으려고 네, 많은 아무래도 분들이 집값 쌀 떨어졌을 때 때 사고 싶으니까. 감 떨어졌을 때 내 입에 들어와야지라고 하는데 네. 실제로 감이 떨어지게 되면 내 입에 잘 안 들어옵니다. 네, 다른 그렇죠. 사람 누군가 제3자 운 좋은 사람이 먹거나 그렇죠. 아니면 준비된 사람한테 들어가는데 준비된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지금까지 관찰을 해보게 되면 자금력이 좀 되시는 네, 거죠. 현금 부자들. 현금 부자들은 떨어질 때 사도 됩니다. 왜? 내가 집을 2채 가지고 있는데 굳이 내가 서둘러서 사지 않아도 되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규제가 풀리면 네. 기회로 인식을 하면서 이제 한 채 더 살 네. 수가 있는데 우리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하락 구간에 들어가려면 이게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주식도 떨어질 때 누가 삽니까? 무서워서. 그렇죠. 떨어지는 바닥을 잡고 사지. 바닥은 잡고 반등을 하더라도 그게 바닥이 아니라서 문제지 뭐. 3개월 전에 샀어야지 좀 아쉬움이 들더라도 반등하는 걸 보고 사는 게 우리가 원칙이듯이 집값도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 무주택자들은 반등하는 걸 보고 사야 되기 때문에 떨어지는 구간을 기다린다는 건 저는 큰 의미는 없다. 네. 떨어지게 되면 반등을 기다려야 되고 떨어지는 구간이 아니라면 굳이 그 구간을 우리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저도 그 무주택자였을 때는 무주택에서 유주택자로 바뀔 때 그 심리 변화가 참 사람이 참 간사하구나. 집을 살려고 할 때는 이제 집값이 좀 빠지길 바랬다가 그렇습니다. 막상 살려고 집을 알아보고 뭔가 이제 구체적인 액션을 하게 되니까 그날부터는 오르기를 바라는 거 있잖아요. 사람 마음이 예, 뭐 그렇습니다. 사람 마음이 다 똑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자꾸 매수를 미루고 싶어져요. 예, 그렇죠. 떨어질 때는. 네, 그게 무주택자들 마음입니다. 예, 그러다가 정신 차려 보면 이제 저 버스 출발해 있고. 예, 그래서 사실 좀 결단이 좀 필요하다. 사람이 살면서 결단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대표님이 보기에는 부동산 시장 방향을 볼 때 가장 신뢰할 만한 지표가 뭐라고 보십니까? 신뢰하는 지표는 우리가 좀 네. 그 예상을 해보는 거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네. 주택가격 전망 CSI를 조금 그래도 선행적으로 보는 거고 네.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신뢰하는 거는 뭐 실거래가 지수를 제일 신뢰를 네, 하거든요. 그렇죠. 뭔가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추상적인데 실거래는 그래도 현실적으로 실제 거래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적인 부분들, 가격적인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평형 뭐 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실거래가 지수를 가장 신뢰를 하고 저도 좀 어떤 뭐 개별적으로 뭐 가격을 좀 전망을 한다든지 투자를 그 예측을 할 때 활용들을 많이 하는데 다만 저는 신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실제로 거래를 할 때는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건 있어요. 네, 뭐냐면은 좀 느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우리가 그 과거를 저희도 뭐 기존의 정책이 어떻고 과거의 네. 부동산 정책을 막고 분석을 하고 하지만 투자라는 건 미래에다 베팅을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과거를 가지고 과거 정부는 이랬다. 뭐 네. 과거에 뭐 금리 트렌드는 이랬고 주택 공급량은 일기 신도시 때에서 주택 가격 낮췄다는데 지금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하고 앞서서 두 분께서 얘기한 떠난 버스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실내는 실거래가 지수를 하고 이런 분석을 가지고 뭐 정책에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좋겠지만 우리가 뭐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저희가 또 토론을 항상 해오는 거는 앞으로의 미래 또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집을 내가 사야 되냐 뭐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냐 이런 전망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그나마 좀 한국은행의 뭐 주택 가격 CSI 같은 경우는 뭐 소비자들이 예상을 하는 네.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신뢰를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주택 가격이나 뭐 이제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전망 지수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플러스 한 5에서 한 10 정도를 더 하는 편이긴 합니다. 더 올리는 게 맞더라고요. 예, 그게 더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기간이다 보니까 네. 조금 더 한 5에서 한 10 정도를 더 올리게 된다라면 과열이나 이런 부분들 보통 그래서 한 115, 뭐 130 정도 되면은 한 15 정도 하면 한 몇 주나 뭐 몇 달 정도 지나면 제 개인적인 거지만 그게 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아들어서 좀 과열 네. 구간에 좀 들어가긴 하기 때문에 보수적인 것보다 실무에서 좀 체감했을 때는 그거보다는 좀 과감한 그 지수를 올리는 게 현실에서 좀 맞긴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지수를 신뢰하는 부분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보정은 좀 필요하다. 개인적인 그 성향에 맞춰서 좀 보정할 필요는 있다라고. 예, 저만 해도 뭐 KB 부동산 지수 이런 거 다들 보는데 네. 뭐 전국 지수 이런 거 세상 필요 없잖아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 뭐 서울하고 지방은 다른 나라인데 그걸 뭐 평균 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차라리 그냥 자기가 엑셀로 만들어야 돼요. 지표가 안 나오고 특정 단지를 로얄동 같은 거 다 빼가지고 자기가 엑셀로 만들어서 그걸 교정을 해야지 발표되는 자료를 봐가지고는 특히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부동산 자극할까봐 데이터를 맞습니다. 되게 또 뭉글뭉글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제 평가지만 좀 자극적인 걸 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실거래가는 가장 신뢰할 만한 지표지만 가장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가장 늦게 나온다. 두 달 걸리기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용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앞으로 또 전망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대출은 막았는데 이제 남은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전세 대출을 가지고 이거 DSR을 이제 전세 이자까지 포함할 것이냐, 뭐 심지어는 원금을 포함할 것이냐, 아니면 퇴거까지 할 것이냐가 이제 시나리오로 남아 있는데 주택 담보 대출은 이제 666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다음에 전세 대출은 또 지금까지 보니까 가격 지표가 안 떨어졌어요. 그러면 추가 대출이 나올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세가 또 이게 나올 것 같은데 전세 대출은 이번처럼 또 갑자기 고강도로 나온다면 어느 정도로 강도가 나올지 참 그게 의문인데. 이게 다음 순서는 이제 전세죠. 그렇죠.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네.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릴 수도 네. 있고 지금 분석하는 내용들을 들어보게 되면 네. 문재인 정부를 많이 벤치마킹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네. 반면교사하는 차원에서 뭐가 문제였을까를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문제를 전세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당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세 대출을 많이 풀어주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면서 집값이 올라갔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는 전세를 풀어주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전세 대출 이제 DSR 적용이 이제 기정사실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나리오 우리 지금 CG에 나오듯이 1단계, 2단계, 3단계,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적용을 하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자만 DSR에 전세 대출 이자만 적용을 하느냐. 네. 2단계는 원금까지 포함하고 3단계는 금액을 잘라서 3억, 매매가 6억이었으니까 3억 이렇게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있고요. 네. 주택 시장이 심각해.
다시 반등을 해가지고 막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네. 마포, 성동 다시 또 막 올라가고 송파도 올라가고 굉장히 급한 상황입니다. 와, 안 되겠어 라고 한다면 1, 2, 3단계를 합쳐서 한 번에 때려버릴 수도 있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시장 흐름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흐름이 완만하게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거래량도 떨어지고 하락까지는 아닌데 그렇다고 상승은 뭐 크게 아니고 이런 분위기라면 1단계, 2단계, 3단계에 나눠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생각보다 여름휴가 지나고 또 다시 집값이 올라가네. 다시 또 속도를 올려가지고 야 과속 단속 또 해야 돼. 네, 역시 한강벨트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야 이거 안 되겠다. 한 번 더 잡아라고 한다면 오히려 다 합쳐서 한 번에 나올 패키지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 흐름을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급등은 바라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고 단계를 하더라도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하는 게 맞는데 시장이 그렇게 또 기다려줄지에 대해서는 이번 주 통계를 보니까 살짝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송파구가 반등이 되고 하락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여서 여름 휴가 지나고 어떤 흐름을 보일지 우리가 추세 흐름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도 우리가 이제 뭐 어느 통계 지표를 보냐라고 하는데 이제 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뭐 부동산은 주간 통계도 좋고 좋은데 저 나름대로 가공을 해서 숫자를 보지 않고 저는 그래프를 만들어서 추세 흐름만 참고를 하거든요.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추세 흐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추세가 이제 고개를 들면 강도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면 만약에 생각보다 효과가 빨리 줄어들어서 지금도 거래가 줄었지 가격이 그렇게 절대값이 후퇴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세에 대한 이제 대출 규제가 생각보다 강하게 나올 수 있는데 전세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면 또 시장 영향이 또 어떻게 될지 그게 또 궁금합니다. 전세에 대한 그 규제는 더 크죠. 왜냐하면 뭐 소위 매매 시장에서는 투자 수요들 다주택자 뭐 넓게 잡아야 한 10%라고 볼 수 있잖아요. 10%의 어떤 수요들을 억제한다라고 보면 이 전세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 집주인하고 세입자 6대4 또는 뭐 한 5대5 뭐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한쪽에서는 전세 가격이 낮아지면은 뭐 세입자들은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임차인 외로 임대인까지도 보게 된다면 그 상한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빠지면은 새로운 사람들이 진입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는데 기존의 임차인은 돈 받고 나가기가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 임대인 같은 경우 소위 집을 뭐 여러 채 갖고 있으면 팔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은 하지만 그게 이제 전세 가격하고 그 뭐 이제 매매 가격하고 갭이 오히려 더 떨어지게 된다라면 매각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에 대한 그 보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 보증에 대한 부분들도 축소를 하고 있는데 스트레스 DSR을 뭐 검토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점진적인 보증 제도를 축소를 하고 시장에 영향을 보고 나서 들어가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과연 이렇게 주택 가격의 거래도 활발하지 않고 그다음에 경제 상황도 우려가 되고 시중에 지금 돈은 줄인다라고 하는데 그 줄인 상황에서 또 돈을 받아서 상환해주고 하면은 경제에 오히려 단순히 뭐 전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순환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려를 하는 것들이 거래 축소, 그다음에 대출 규제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부동산 시장에서의 문제에서 점진적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매가 그 원하는 거는 매매 가격도 빠지고 그다음에 전세 가격도 빠지는 뭐 소위 뭐 더블 딥으로도 볼 수도 있겠죠. 그 두 개 다 이렇게 빠지는 걸 희망을 하지만 과연 이렇게 빠지는 것들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반이고 또 임차하고 있는 사람도 반이라는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뭐 단순히 실거주 하는 사람들이 뭐 피해가 없다라고 생각도 해볼 수 있겠지만 뭐 그 실거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대출을 활용해서 집 사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 또 그분들 같은 경우도 뭐 다주택자는 아니어도 1주택자 뭐 이런 분들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뭐 정책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너무 촘촘하게 자주 나와서 좀 맞습니다. 우려가 되는데 요번에는 그 촘촘하진 않지만 한 방에 그냥 한 방에 그러니까 뭐 금액을 한다든지 시간을 안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에
뭐 한두 번이야 잘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계속 반복적으로 본다라면 시장을 고려하지 않는 뭐 이런 네. 그 대책이고 정책이라고 비판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잘게 자주해서 오히려 정책이 양떼머리를 한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강력한 걸 한꺼번에 쾅쾅쾅 때리니까 오히려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질 수가 있다는 것도 이제 정부도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래도 전세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막히면 아파트는 전세 파기에 그래도 안전지대라고 생각이 됐는데 전세 가율이 빌라보다 낮은 거지 전세 금액은 훨씬 큰 곳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아파트에서도 전세 사기가 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오는 그런 뜻밖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대책 내신 분이 또 대통령께서 직접 또 칭찬도 하신 걸 보니까 전세 대출도 좀 세게 나오지 않을까 약간 걱정도 좀 되긴 하는데 저희가 원하는 건 전세 규제보다는 이제 공급이라서 두 번째 주제에서 공급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